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목도한 오늘이었습니다. 국내 증시는 양시장 모두 크게 하락하면서 계엄 충격파를 맞았습니다. 외국인이 현선물에서 동반 매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잘 버텨냈다, 이렇게 자주 섞인 위로를 건네보겠습니다. 오늘 경주마는 계엄 사태가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 다각도로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엄중한 상황입니다. 오늘장 대응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걱정했던 것보다는 많이 빠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새벽 사이에 환율이나 이런 움직임, 주식 선물의 움직임 봐도 이거 폭락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했었는데 최 대표님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어제 밤 10시부터 1시까지의 전일 금융시장의 항공물 관련된 지표들을 좀 보시게 되면 아마 상당히 좀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단 환율도 마찬가지로 1,440원대까지 올라갔었던 흐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MSCI 한국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한 7%대까지 하락을 하는 그런 이제 큰 변동성을 좀 보여줬는데, 다행스럽게 어찌됐든 계엄령의 해제가 빠른 시간 안에 완료가 됐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 오늘 오전장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여타 다른 시장과 거의 뭐 유사한 지수에 대한 하락폭들이 좀 나와줬었고요.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외국인들이 어제 이제 5천억 가량의 순매수가 좀 들어와서 그래도 이제 12월 달은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누셨을 텐데 그게 단 12시간을 못 버틴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4천억 가량 순매도가 좀 진행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물량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48억 정도의 순매도가 좀 나오면서 일단은 오늘 뭐 다들 각오는 하셨겠지만 시장에 대한 하락세가 좀 나왔고 전 종목이 하락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일부 정치 테마주들 정도, 그리고 이러한 이제 탄핵 정국 아니면 이제 계엄령 정국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뭔가 내수 관련된 종목군들 위주로 시장에서 반응이 좀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항들 자체가 뭐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라기보다는 조금 좀 잔잔한 흐름들 속에서 시장은 좀 반응을 한 그런 이제 하루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타이밍상으로 보면 참 아쉽다는 생각도 지울 수 없는 게 천 대표님. 예. 이 주초에 강한 어쨌든 반등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어제는 맞아요. 2,500선도 코스피는 회복을 했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내줬단 말이죠. 맞습니다. 타이밍상 아쉽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제장 우리가 마감하면서 외국인이 한 5,600억 정도 순매수로 마감했죠. 그런 상황 속에서 개인적으로 12월이 뭐 어른 산타는 아니어도 베이비 산타 랠리 정도는 그래도 일말에 좀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했는데 이거 뭐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찬물 효과로 오늘 증시가 많이 식어버린 지금 상황인데요. 저는 이 계엄령 발표 이후에 또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에 대한 가결이 된 이후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또 탄핵 절차가 돌입되고 있죠. 제가 살펴봤던 지점은 우리가 지난 과거의 탄핵 절차를 조금 살펴봤을 때 국내 증시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조금 먼 우리가 과거를 봤을 때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탄핵 우리가 시도가 있었었죠. 그때 당시에 이 탄핵 절차 과정 중에서는 국내 증시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탄핵 결정이 나고 나서도 국내 증시는 약 20일 한 달가량 하락을 했던 경험이 있고요. 또 그와 반대돼서 최근에 또 우리가 경험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시즌에는 탄핵 결정 과정 속에서는 국내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탄핵 결정 이후에는 국내 증시가 상승 랠리를 이어갔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 국내 증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상당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불행 중 다행이라고 금융당국의 각고의 노력으로 환율 방어에는 성공했으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강달러시 우리가 강세 업종이라고 하는 수출 기업들의 오늘 주가는 그렇게 크게 힘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역시나 우리가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수급의 공백이 상당히 지금 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이 직전에 우리 최동영 파트너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장 보자면 결국 정치인 테마주의 개별 종목의 개인기로 몇몇 종목만 상승을 했고요.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 마감을 했고 그나마 다행인 점은 시총 상위 종목들이 생각보다는 방어를 잘해줬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경계감을 늦추기에는 너무 이르다. 이번 주 내내 좀 경계감 있게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걱정했던 것보다는 지수 하락폭이 크진 않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될 거냐. 외국인들이 매수로 방향을 다시 틀었다라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발견을 했는데 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또 터지면서 다시 또 오늘 대거 매도를 현선물에서 다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고 할까요? 예, 안타깝죠. 왜냐면은 그 전 거래 때와는 지금 분위기가 완전 좀 달라진 것도 있긴 한데 사실 이게 지금 계엄령이 굉장히 좀 쇼크로 받아들인 게 국내 증시에 국내 그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굉장히 대대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그 언론에 노출이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해외 투자자들이 관점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도 껴있고 경제적인 리스크도 같이 껴있는 게 국내 증시거든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정치적인 리스크가 좀 크게 부각되면서 해외 쪽에서는 좀 오히려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좀 불안하다라고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외국인의 좀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포지션을 좀 외국인의 그 매수 포지션이든 매도 포지션을 좀 살펴봤을 때 지금 환율에 대해서 저도 어제 그 비상계엄령 그 내용들을 좀 보면서 환율이 갑자기 뛸 때 이거 심상치가 않다라고 좀 느꼈거든요. 근데 문제는 오늘은 좀 어느 정도 이게 완화가 됐긴 했지만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됐긴 했지만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매도 포지션 쪽으로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즉슨 지금은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환율이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서 좀 매도세가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대해서는 해외 신뢰도나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봤을 때는 좀 더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도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 얘기는 뭐 지수의 어떤 추세적인 하락을 좀 점치시는 반 소장님 의견이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갈리실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장만 보면 빠르게 좀 투심을 그래도 불안한 면을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건 사실 우리 시민들의 시민 의식이 그만큼 잘 성숙해져 있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것과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최 대표님. 예, 일단 뭐 빠르게 3시간 만에 해제가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뭐 과거에 우리가 이제 40년 전에 이제 계엄령 때와 현재 지금 계엄령에 대한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좀 많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 자체가 계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금융시장의 발작 증세는 일단은 어제자의 1시간 반가량으로 마무리가 되는 흐름들이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지금서부터 과연 외국인들에 대한 스탠스가 어떤 형태로 바뀔 것인가를 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 2차례 탄핵 국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뭐 가장 가까운 시기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탄핵 때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한 일주일 가량의 탄핵 국면이 진행이 되면서 발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그 과정까지의 수급 현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은 그렇게 크게 동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에 대한 영향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좀 시장에서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또는 네. 이제 호재로서 반영을 하면서 시장을 반영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뭐 지금 같은 경우도 첫날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과 같은 매도세로 좀 일관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만약에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탄핵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진행이 되면서 또는 이제 그러한 이제 부분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주식 시장만 놓고 봤었을 때 그런 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과정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동안에 좀 답답하게 진행이 됐었던 모든 현안들 자체가 새로운 상황들로 전개가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외국인들에 대한 스탠스 자체는 뭐 나쁘게 보면 뭐 한없이 나쁘게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국내 정치 상황 자체가 안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그 어느 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쉽게 투자를 집행을 하겠습니까? 네. 하지만 뭐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겹겹이 쌓여 있었던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정치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좀 풀릴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부분들, 그와 더불어서 뭐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상황들은 맞죠. 어찌됐든 지금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가장 강력한 힘을 내주고 있는 인수위 기관, 그리고 그 인수위 기관과 더불어서 각국의 정부들이 지금 다 발맞춰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25% 관세액이 나오자마자 캐나다 총리가
트럼프를 만나러 가는 그러한 이제 적극적인 액션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이러한 이제 내부적인 문제점들이 좀 불거진 상황들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한없이 부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이러한 국면 자체를 우리가 한 단계 정도 더 넘긴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조금 더 그동안에 속도를 내지 못했던 속도전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뭐 물밀듯이 우리나라 증시로 들어옵니다라고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네. 오히려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 이 고비 이후에 외국인들에 대한 스탠스가 어떻게 좀 바뀔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 그래도 나쁜 상황에서 좋은 상황을 좀 꿈꿀 수 있지 않겠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알려진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예. 계엄이라는 건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어쨌든 일어났고 수습이 됐고 이제 뭐 다음 뭐 정치적인 이벤트로 보자면 예를 들어 탄핵정으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게 네. 꼭 이거 악재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저희 시청자들께서도 의견들을 다양하게 남겨주고 계시는데 사실 최 대표님과 의견이 좀 다른 분들도 있어요. 너무 네, 낙관론적으로 그렇죠. 보는 건 아니냐라는 의견도 주고 계시고 그만큼 지금 상황이 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건데 어쨌든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앞으로의 지수 흐름을 내다보고 전망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들. 천 대표님 네네. 의견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근거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일단은 우리 정치가 경랑 속에 좀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일단 뭐 탄핵 소추안이 지금 국회에서 다뤄진다고 하고요. 네. 이번 주 금요일 이제 본회의에 상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 자체도 엄청난 국가적인 리스크죠. 대내 환경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번 그 계엄령 과정 속에서도 서구권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또 모습이 있었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보자면은 우리나라는 어쨌든 한미의 그 군사 동맹 때문에 한미연합사의 양해를 구하고 군부대 이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현재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통보도 없이 지금 계엄을 한 상황이고 실패는 했긴 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동원됐던 부대 역시도 대통령이 직권으로 움직일 수 있는 특전사 부대나 소방사 병력들을 이용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북미 시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저는 전혀 좀 낙관적이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지금 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캐릭터상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다고 해서 아름답게 정권을 이양해 줄까 하는 의문점도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많은 낭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왜 지금 이 시점에 계엄을 했어야만 했는가 많은 낭설들이 있는데 국내 정신이 조금 더 경량성에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조금 이럴 때일수록 저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현금 보유 비중을 조금 높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가 미리 예단하는 것보다는 탄핵 소추안까지 모든 것이 가결된 이후에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현재 국내의 시장을 평가하는 이후에 다시 우리가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희 안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여 주시고요. 정치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는 시장을 보고 냉정하게 진단을 하는 쪽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기울어진 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희가 좀 경계를 하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시장 안정 조치도 발표가 됐죠. 한국은행이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었고요. 환매 조건부 채권 RP 매입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해서 시장의 유동성, 단기 유동성 공급하겠다 이런 조치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필요하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이 이제 이탈을 하면 어쨌든 지금 매수세든 들어와가지고 금융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했고 좀 잘 조치를 한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은 이게 뭐 무제한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과연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전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을 빠르게 안정시킨 것에 대해서는 오늘 분위기가 그렇게 좀 연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은 그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이어지려고 한다면은 외국인의 매수세든 뭐든 여러 가지 그 분위기가 다시 좀 전환이 돼서 들어와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지만은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일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든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지수가 안 빠진 상황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다들 예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좀 면역이 된 거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RP든 이런 매입들을 통해서 유동화를 시키는 건 좋기는 하지만은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추가적인 리스크적인 내용들이 또 나오게 된다면 증시에 또 휘청임이 또 발생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뭐 탄핵과 관련된 내용이나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내용들보다는 미국 쪽에 트럼프 관련된 내용 때 한 번 더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도 같이 좀 체크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한국은행도 그렇고 금융당국에서도 증시안정펀드, 그다음에 채권안정펀드 10조 원, 40조 원 이 정도의 좀 막대한 규모의 시장 공급 의지를 밝혔어요. 이거는 일단 시장 불안감을 잠재우겠다는 확고한 재정당국, 중앙은행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런 그 선제적인 조치들이 나온 것도 오늘 시장이 크게 출렁이지 않은 뭐 이렇게 방파제 역할을 했다고 할까요? 그렇죠.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예, 안전판 역할을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찌됐든 뭐 어제도 우리가 뭐 늘 시장을 확인을 할 때 수급에 대한 부재 부분들 상당히 좀 논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절대적인 시장에 대한 저평가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 대한 매력도 자체를 좀 찾아보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거기에다가 뭐 어찌됐든 지금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이렇다 할 방향성을 지금 못 잡고 있었던 상황들 속에서 이러한 악재 부분들이 좀 나왔는데요. 다행스럽게 금융당국에서 굉장히 좀 발빠르게 그리고 이제 파격적인 정책들을 좀 내보냈습니다. 특히 이제 RP 매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뭐 통상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가지고 채권이라든지 뭐 유가증권을 사고 파는 통화량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상품이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좀 시행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금융기관 확대도 좀 같이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직접적인 시장에 진입될 수 있는 자금 자체도 조성을 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은 믿을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놨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도 제가 너무 좀 낙관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렸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되게 빨리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네. 그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하세요 보자라고 하게 되면 오늘 좀 특이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물론 이제 1% 이상의 하락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장중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또 만들어 줬거든요. 네, 맞아요. 뭐 물론 이제 시장 대표주인 성격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찌됐든 가장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민감주의 대표주라고 하는 종목군들이 그렇게 크게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박스권 하단이라든지 아니면 지수를 좀 견인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은 생각보다는 좀 안정화 구간에 좀 들어가겠죠. 대신에 상단으로 좀 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찾아봐야 되긴 하겠지만 하방에 대한 안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상방은 좀 제한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시간적인 부분들과 뭔가 시장에서에 대한 심리 자체가 지금과는 좀 안정을 찾아가는 측면에서 금융당국의 이러한 조치는 상당히 좀 유의미하게 다가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기간이 내년 2월 28일까지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차분하게 이 시간 동안에 금융시장에서에 대한 안정화 구간들을 좀 찾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 부분 지난 코로나 때 보여줬던 안정적인 금융시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에 대한 그 환율이 이제 급변동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안정 조치도 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어제 이제 비상계엄이 발령된 게 10시 25분경이었고 10시 반 정도부터 즉각적으로 반응한 게 사실 환율이었잖아요. 네네. 자정경에는 거의 1,440원대까지 치솟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이제 지금은 1,410원대로 다시 내려가긴 했지만 추세적으로 계속 우리 증시나 이런 그 증시의 좀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계속 고환율 상태로 갈 거냐. 여기에 대한 전망. 사실 채권도 계속해서 외국인들 팔고 떠나게 되면 이것도 환율을 자극할 맞아요. 여지가 있는 것이고 환율 전망이 일단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환율적으로 봤을 때 낙관론적인 시선과 비관론적인 시선이 두 가지가 존재하더라고요. 이 1,400원대 극초반대에서 어쨌든 금융당국이 방어를 잘 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일부 의견으로는 1,450원 이상 단까지 환율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지금 믿을 만한 구석은 금융당국의 RP 매입이죠.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인데 대내외적인 환경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더 강력하게 나와준다면은 금융당국의 개입이 있지만 그 부분도 조금 힘든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워낙 지금 유동성 있게 변동성 있게 흘러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네. 비관론적인 시선으로 환율이 1,400대 우리 모두가 원하는 1,400원 초반대에서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는 게 오히려 지금은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잡히지 않는다는 예, 잡히지 가정하에 그렇죠. 대응을 하자. 네네. 그러면 정말로 1,400원 뭐 후반대? 1,400원, 최악의 경우에는 1,400원 50원 이상 단까지는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 안에서 의견이 상당히 갈리네요. 판 소장님, 사실 1,400원 50원 선까지 만약에 간다면 그때 기준 환율이 2022년 때 그때 한참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금리 무지막지하게 올리면서 달러가 초강세를 보였던 그때 수준 정도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상방을 열어놔야 돼. 이게 천 대표님 의견인 거고. 반 소장님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좀 더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더 열어둬야 돼요? 1,450원대에서 더 위로? 그 정도까지? 1,480원까지도 저는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는 그 이번에 그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잖아요. 한국은행 쪽에서. 근데 그게 왜 지금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가 또 한 번 더 바로 나와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를 했다 그러면은 이게 다음에도 한 번 더 조금 더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환율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미국 쪽에서도 뭐 보편적 관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관세를 만약에 하게 된다 한다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 좀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제품 가격도 올려가지고 진행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환율을 잡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고 금리 인하를 만약에 안 했다 한다면은 그래도 조금 지지부진하게 좀 흘러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금리 인하를 해버린 상황에서는 지금은 상방에 좀 많이 열어두시는 것도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1,450원대 이상.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전망하신 것 같은데 최 대표님 예. 의견 다르죠? 예, 두 분의 의견과는 조금 좀 다른 네. 의견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해외 쪽에서의 반응들을 보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뭐 우리나라가 환율이 계속 워낙 약세로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부의 조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거는 차치하고 그렇다고 되면은 해외 시각에서 과연 이제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뭐 앞서서도 서두에도 뭐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뭐 사회 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국민성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어제 저는 10시부터 1시까지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상당히 좀 유의미하게 비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여지없이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뭐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해외 유수의 기관들 자체도 일시적인 리스크 그리고 빠르게 계엄령이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다음 쪽으로 넘어가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그런 전략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다고 되면은 물론 이제 정치적 이제 정쟁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제 이번 달 10일 정도가 되게 되면 그 사안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어서 뭐 어젯밤에 보여줬던 1,440원대까지는 열어둬야 되기는 하겠지만 네. 그러한 부분들은 좀 일시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요. 빠르게 현재 지금 오늘자에 보여줬던 뭐 1,413원, 14원 뭐 요 정도 수준에서는 당분간 지수에 뭔가 횡보되는 국면과 원달러 환율에 대한 횡보되는 국면들은 네. 상당히 좀 같은 동행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분께서 예상을 하셨던 네. 그러한 이제 너무 이렇게 약한 환율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초 체력이 이 정도 환율은 좀 버텨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섹터별로 얘기를 해볼 거는 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섹터별로도 굉장히 좀 뚜렷하게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 있어요. 어제 그 외신들을 통해서 이제 계엄 소식이 타전되기도 했지만 각국 정부에서 공식 성명을 냈는데 그 성명 말미에 보면 다 이 얘기였어요. 자국민들의 보호 조치. 그러니까 한국 여행 조심해라. 우리나라가 전쟁 난 국가도 아닌데 참 씁쓸하긴 한데 어쨌든 자국민 보호 조치, 여행 주의 국가로 한순간에 전락해 버렸단 말이죠. 오늘 여행주가 예. 이 영향인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다. 타격을 좀 받은 모양새예요. 네, 일단 우리가 지금 글로벌적으로 여행주의 국가로 묶였다는 건 이게 웬일입니까? 왜 진짜 상상도 못할 웬일입니까인데요. 일이었는데. 아마 조금 이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탄핵이 진행되는 과정이고요. 그렇다면 국민적인 또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 있을 거고 저항하는 또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과정 속에서 국내의 좀 치안 불안 요소를 점검하면서 각국에서 지금 여행주의 국가로 지정을 하지 않았나 보고요. 이 이슈는 좀 강하게 시장을 오랫동안 끌고 갈 이슈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환율이죠. 환율 때문에 우리 여행 플랫폼주들이 동반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뭐 대표적으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항공주들 약세 나올 수밖에 없고요. 뭐 면세점 관련주들도 약세 나올 수밖에 없고 카지노 관련주도 약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이 부분이 오히려 저는 좀 우려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직전에 말씀드렸듯이 환율이 1,450원까지도 우리가 조금 열어놓고 생각해야 된다는 그 의미가 1,450원까지 안 가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베스트인데 어쨌든 우리가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지만 어떠한 상황이 닥쳤어도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여행주나 뭐 항공주, 카지노주보다는 오히려 강달러 수혜주 위주로 조금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장 우리가 또 보자면요. 대표적인 또 달러 강세 시에 강세 종목으로 엮이는 강달러 수혜주들이 크게 의미 있는 또 강세가 보여주지 못했어요. 크게 오늘 달러 강세 네네. 의미보다는 원화 예, 예. 약세에 그렇죠. 예. 시장이 더 부각됐던 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원화 약세, 뭐 달러 강세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어쨌든 그 환차익에 대한 수혜주 역시도 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여행주는 조금 우리가 조금 투자하는데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엔터주도 크게 출렁였거든요, 반 소장님. 엔터주는 좀 안타까운 게 오랜만에 기지개를 켜는 흐름으로 갔었는데 말이죠. 실적도 뭐 잘 다시 또 반등하는 기미를 보여주고 최근에도 히트했던 노래들도 꽤 나오고 그래서 엔터주가 다시 또 날개를 펴기 시작하나 했는데 또 이게 좀 직격탄을 맞았네요. 원래 이제 엔터주 하면은 미국 관세에 대해서 좀 자유롭다. 이게 거의 투자 포인트로 많이 있었고 심지어는 올해 1분기보다는 좋아질 것이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상황을 보니까 뭐 K-팝 시장에 대해서 뭐 해외 K-팝 시장에 대해서 이번에 이런 역할이 나오다 보니까는 좀 여행처럼 좀 비슷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해외 K-팝 시장 영향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크진 그 부정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냥 좀 이 부분에서는 노이즈가 좀 제한적일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다만 이제 국내 행사가 지금 이제 많이 일어나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행사에 대해서 취소가 좀 일어나게 된다 한다면은 엔터주의 경우에는 약간은 조금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계엄령 계속 좀 얘기를 하지만은 정치 쪽이든 정부 쪽이든 지금 그 분위기가 예산안 등을 통해서 지금은 계속 좀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또 연기가 되는 상황들 그리고 지금 다른 쪽에 포커스가 쏠려 있게 된다 한다면 뭐 기업에서도 이거 뭐 연말 행사나 이거를 좀 쉽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결국은 뭐 초청 가수를 부르든 뭐 엔터 뭐 공연을 공격적으로 하든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외 쪽에 좀 잘 팔리고 있거나 그러면 상관은 없지만은 분위기가 그렇게 좀 리포트든 분위기가 그렇게 연출이 되게 된다면은 엔터의 상승은 지금 좀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리포트에 대한 내용들도 지금은 좀 엔터는 같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추가적으로 엔터가 또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그 시진핑 그 주석과 만남에 대한 얘기가 좀 있으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긴 했었습니다. 반영이 되긴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한 분위기라면은 그렇게 만나기가 쉽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 나중에 일이긴 하지만은 만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엔터에 대해서는 좀 버려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엔터에 대한 업황이 상승하냐 하락하냐 이게 첫 번째 포인트지만은 지금 연말 행사에 따른 노이즈가 일시로 좀 발생될 수 있겠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을 해주셨습니다. 뭐 지금 계엄으로 인한 향후 이제 뭐 탄핵 정부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연말이 사실 이런 업계에선 대목이라고 하는 시기인데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가 이제 위축될 여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몇 개 손에 꼽히는
정책 수혜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또 이 원전주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수혜주였기 때문에 오늘 또 많이 흔들리는 모습 보였단 말이죠. 예. 지금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만약에 탄핵 정국으로 가게 된다면 이거는 원전주에 대한 전망은 현재로서는 긍정적일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원점으로 돌아간다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뭐 간밤에 이미 뭐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한 AI 기업들의 원전 투자 소식들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의 원전 관련 종목군들 한 1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인 종목이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이 뭐 BHI라든지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 10% 이상씩 다 하락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었고 장중에는 또 하락 VI까지 걸리면서 그만큼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불안하게 느끼시겠죠. 어찌됐든 대규모 자금이 아니고요. 국가 간의 계약을 위주로 해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섹터의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탄생 초기에 가장 좀 핵심적으로 가장 힘을 줬던 정책 중에 하나 자체가 원전과 관련된 스토리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근간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과정이어서 오늘 장 초반서부터 시장이 약세를 좀 주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상대적으로 또 아리백 관련된 종목이죠.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관련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또 바닥에서 올라왔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확실히 돈의 움직임들은 과연 유불리, 그러니까 시장 내에서의 유불리를 굉장히 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돈에 뭐 감정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이제 돈이 될 수 있는 수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돈의 자금의 흐름 자체는 나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자에 대한 원전 흐름들 자체는 일단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뭔가 이제 시그널들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앞서서도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다음 정치적인 이 스텝 자체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아마 현 정부에서 진행을 했었던 사업과 관련된 유사하게 엮일 수 있는 그런 섹터군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좀 어려운 국면에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힘들게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탄핵 정국으로 만약에 이어지게 된다면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증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게 이른바 아주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부릴 여지가 있는 거죠. 이거는 뭐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현실이 됐습니다. 정치 테마주 이미 좀 부상한 몇몇 종목들도 좀 눈에 띄고 있고요. 네네. 정치의 시기, 정치의 계절이 돌아와서 계속해서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불가피하게 말이죠.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참 뭐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선 시즌도 아니고 총선 시즌도 아닌데 계엄령이라는 불의의 사태로 인해서 정치 테마주가 오늘 강세였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언제나 우리가 지금 정치 테마주를 우리 청자분들께서 접근하실 때는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정치 테마주라는 것 자체가 왜 이 종목이 이 정치인과 엮여 있냐라는 걸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헛웃음이 나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학연 지연으로 많이 엮여 있고 예전에 잠깐 근무했던 기업이라든지 아주 어떻게 보면 허황된 재료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자분들께서는 좀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내 스스로 내가 조금 트레이딩에 자신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접근하시는 거고 내가 아직 주식에 좀 초보자이다 하시는 분들은 정치 테마주가 당장 지금 국내 증시에 워낙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 눈길이 가시는 건 당연하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좀 매매는 지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팁을 달라 한다면은 저는 어쨌든 거래의 유동성, 거래 대금 좀 많이 나오는 종목 위주로는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카카오가 오랫동안 주가가 좀 눌려 있었는데 좀 튀어오른 것도 정치적 영향이다 이런 분석이 있어서 짧게만 의견 듣겠습니다, 반 소장님. 예, 좀 연관이 없을 수는 없죠. 연관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현 정권과 전 정권에 대한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자 한다면 전 정권 때는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쪽에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은 좀 사법 리스크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예전에 제가 한 2022년 방송 당시 때 그 앞뒤 없이 좀 그 방송을 좀 많이 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때 카카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2022년 말 때
이거는 정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절대 올라가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버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만큼 이게 그 사법 리스크는 이게 아직까지 좀 노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는 좀 색깔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카카오의 시선을 바라볼 때 사법 리스크가 아직까지 좀 해소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러면은 플랫폼이든 다양한 사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느냐를 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네이버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AI 관련된 그 IR이든 발표를 좀 했는데 카카오의 경우에는 좀 AI나 이런 쪽이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카나나든 뭐든 지금 저는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점만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뭐 AI에 대한 분위기가 연출돼서 올라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정치적인 이 부분들도 같이 좀 부각돼서 올라가는 것이지 기업의 성장성이나 다양성에 대해서 따졌을 때는 크게 뭐 매력적인 부분들은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게 어느덧 카카오가 정치 테마주처럼 불리는데 사실 아닌 거죠. 한때 국민주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본질적인 경쟁력의 어떤 상실이죠. 네,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예, 예. 지금은 뭐 이런 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움직였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늘 같은 경우 종목을 그 해당 기업, 그러니까 그 기업의 해당 섹터 내의 스토리로 풀기가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여전히 0.8배, 0.9배 지금 진행된 기간 자체가 꽤 길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고 되면은 전체적인 기업들의 펀더멘탈 밸류에이션 자체도 여전히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다고 되면 여기서 올릴 수 있을 만한 뭔가 기업들의 모멘텀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 모멘텀들을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상하기 싫은 일들이 벌어진 거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올라갔던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다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뭔가 하루아침에 기업들의 방향성 자체가 틀어진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수급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상승과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러한 측면으로 놓고 봤었을 때 오늘 카카오를 비롯한 카카오 그룹주,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뭐 급등하는 흐름들까지 보여줬었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이 부분이 뭐 사업적인 측면의 성장성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어찌됐든 윤 정부 하에서 카카오가 받았던 뭔가 이제 그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뭐 불합리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뭐 법적인 조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심지어 CEO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제 법적인 조치를 좀 받았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카카오가 좀 보여주지 못했던 뭔가 CEO의 부재에서 뭔가 이제 CEO가 이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들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어찌됐든 법적인 부분들 자체가 조금 좀 감소가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좀 막연한 기대감들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팩트만 짚으면 김범수 의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구속 상태만 면했지 재판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자, 그리고 본질적인 경쟁력. 뭐 한국을 대표하는 인터넷 기업 아니겠습니까? 본질적인 경쟁력이 변했냐. 여기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데 정치 테마처럼 엮여서 올라간다는 건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또 하나 짚어봐야 될 섹터. 이거는 좀 자세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금융주가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천 대표님. 네네. 원래 연말이면 금융주가 괜찮죠. 배당도 맞아요. 많이 하고 관심 많이 받을 시기인데 네네. 왜 빠졌을까? 이것도 지금 결국 그러면 계엄 사태 영향인 것인가?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은 뭐 어떨까 싶은데요. 조금 웃긴 상황이지만 우픈 상황이죠. 우픈 상황이지만 금융주 역시도 정치 테마주처럼 엮여버린 거죠 이제는. 이 밸류업 지수라는 게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의 증시 부양책 정책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지금 국회에서 상정이 예정되는 가운데 금융주가 약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장까지만 해도 저 역시도 금융주 이제 조금 투자의 매력이 있지 않나? 가격적인 조금 부담감은 있었습니다. 그동안 워낙 우상향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감은 있지만 집 떠났던 외국인들이 어제
5천억 이상 순매수를 들어온 가운데 그중에 대부분의 60% 70% 이상은 결국 금융주의 매수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계엄령이라는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오늘 금융주들이 흔히 말하는 상당히 약세 시장으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융주의 불꽃은 이제 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큽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냉정하게 생각하셨을 때 결국 우리가 대표적으로 금융주 중에서도 은행주들이 상당히 좋았었죠. 은행주의 결국 매출의 구조는 가장 큰 부분이 예대 마진인데 이 예대 마진을 가지고 금융주가 지속적으로 은행주가 성장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성장 동력은 거의 피크를 찍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가격적인 스텝업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밸류업 지수였는데 이 부분 역시도 이제 정권이 끝난다면은 정권의 정책의 연속성이 없어진다면은 금융주는 하락세가 좀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거 마지막에 자신 없게 갑자기 꼬리를 내리는 듯이 힘없이 얘기를 하세요. 저희가 그다음 얘기하고 싶은 걸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셔서 그러니까 밸류업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시장 내에서 컸었는데 금융주를 보면 밸류업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섹터로 여겨졌지 않습니까? 이 금융주가 빠졌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밸류업 정책에 지금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자, 그렇다면 밸류업에 대한 기대도 낮아져야 된다. 이런 흐름으로 가는데 이게 밸류업이다 하더라도 사업별로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밸류업 지수라고 해서 그게 포함된 기업들이든 기존에 좀 공시를 냈던 기업들이 다 빠졌느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 지금 분위기가 연출된 거는 결국은 환율이 일시적으로 좀 상승하고 뭐 외국 쪽에서 신뢰도를 좀 어느 정도 약간 부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외국인이 기존에 좀 많이 보유했던 섹터별로 위주로 좀 매수가 많이 들어간 섹터들 있잖아요. 그쪽에 매도세가 일시로 좀 많이 나와가지고 빠지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책적 지금은 계엄 관련된 이 내용 때문에도 좀 빠진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이 분위기가 연출이 되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빠졌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의 하락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밸류업 지수의 경우에는 기업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을 좀 살펴봤을 때 고려아연 오늘 많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제 좀 결이 다르긴 하지만은 그만큼 지금은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이 많이 들어간 섹터의 경우 특히 또한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좀 매도세는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점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밸류업이 이제 시작입니다, 최 대표님. 예. 사실 이제 지수 이제 나왔고 펀드 이제 만들어졌어요, 이제 막. 예. 운영을 이제 시작한 건데. 예. 네. 어쨌든 변수를 맞긴 맞았단 말이죠. 예, 그럼 그렇습니다. 밸류업이라는 건 사실 여야를 떠나서 우리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초월적인 정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 이거의 불꽃이 꺼졌다고 무조건 볼 수 있을까? 저도 또 다른 생각인데 네. 다행입니다. 다른 생각이셔서. 굳이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라는 의견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찌됐든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기존의 정부에서 진행을 했었던 그리고 여러 가지 유관 기관들과 연계돼가지고 진행을 했었던 사업들 같은 경우는 쉽사리 백지화는 저는 개인적으로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밸류업은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 아니면 정권이 바뀐다거나 했었을 때 다음 정부에서는 오히려 이 깐깐하게 밸류업에 대한 다시 재고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최근에 이 밸류업 지수의 대다수의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 그나마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금융업이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밸류업 지수가 올라갈 때 금융업종이 대장주 역할을 좀 해줬었는데 사실은 밸류업에 대한 근본적인 그 원리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근본적인 취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물론 실정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뭔가 여분의 기업에 여유분이 있느냐 없느냐도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동안에 뭐 금융 기업들 이제 금융과 관련된 섹터에 대한 기업들을 배제시키고 나서 오히려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이제 밸류업 지표에 제대로 된 이 기업들이 편입이 돼 있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문제점으로 제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 밸류업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수정사안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국내 증시에서 어찌됐든 밸류업을 굉장히 뭐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시장에서. 네. 밸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조롱까지 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을
되새겨서 업그레이드된 밸류업에 대한 정책 부분들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융업종 내에서만 보자, 은행업종에서만 보자라고 했었을 때는 약간 좀 은행업종에는 좀 불합리한 부분들 또는 이제 불리한 부분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부분들로 놓고 봤었을 때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도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는데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저희가 지금 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 때문에 시장의 본질적인 측면을 너무 저희가 지금 흐릿하게 가려져서 보는 건 아닐까. 이럴 때일수록 더 본질에 집중하자. 연말이지 않습니까? 12월 마지막 한 달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좀 주목해봐야 될 섹터를 역설적으로 제 질문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저희가 이런 거 걱정되고 이런 거 걱정이 지금 걱정만 하나름 지금 우리 시청자들이 안겨드린 것 같아서 본질에 좀 집중해보죠. 결국은 지금은 원래는 이런 시장에 대해서는요, 그 현금 비중을 마련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다 해서 안 올라갈 섹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올라갈 섹터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STO나 게임이나 가상화폐 쪽을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현 정부와 전 정부 때 거기에 대해서 그 반응을 많이 했던 시점을 봤을 때는 전 정부 때 반응을 많이 했던 세 가지 섹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가상화폐나 STO의 경우에는 지금 미국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게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습니다만 일론 머스크가 AI 게임 스튜디오인가 그거를 좀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게임 쪽에 대한 분위기도 또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개 정도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전 대표님. 뭐 거의 비슷한 의견인데요. 게임주, 가상화폐 여기서 또 한 가지 덧기자면은 화장품주, 화장품주들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가격 메리트가 있죠. 상당히 많이 지금 빠져 있는 가격대이고 특히나 저 실적 개선도 내년에 전망되는 기업들도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주도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좀 관심 갖고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최 대표님 마지막으로. 예, 두 가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선업종 최근에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트럼프 시대에 과연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선업에 대한 관심도를 좀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늘 좀 뭐 본의 아니게 좀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던 섹터가 자율주행 쪽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 전체적인 큰 틀로 놓고 봤었을 때는 뭐 우리나라 정부 쪽에 대한 정책보다는 오히려 미국에 좀 더 가까운 정책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섹터를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밤사이 안녕하셨습니까? 자, 서로에게 이런 인사를 건넨 하루였습니다. 2024년은 우리 증시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까요? 모진 상황들의 연속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버텨내시는 여러분께 응원과 박수를 보냅니다. 경주마도 꿋꿋하게 저희의 할 일을 해내겠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